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지속가능발전대학 마지막 강의입니다. SDG와 그린 뉴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강의들을 총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린 뉴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남경대학교 정부관리학원에서 SDG 한중일 비교 연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속가능발전 학회 대학협력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저와 함께 오늘 1시간 동안 SDG와 그린 뉴딜을 알기 위해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땡땡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오늘 한 시간 동안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다른 지역과 그리고 여러 각계각층이 생각하는 지속가능 발전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공부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새로운 삶의 방식, 혁명, 협동, 협치, 지구 구하기, 또 수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은 인간 멸종 방지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저 평택에 있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님은 환경과 인간의 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제가 만나는 친구들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운동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역에서 실천하는 거니까 도시를 살리고 우리 동네를 잘 알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길을 알려주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시고 이 지속가능 발전을 자기에 맞게끔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3,723일 남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SDG 이행까지, 즉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는 날짜가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3,723일 정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남은 기간, 즉 10년의 기간을 열심히 노력해서 지구를 살리고 마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번 마음과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매번 이제 이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저 공짜와 부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공짜, 부짜 무엇일까요? 사람이 도구를 갖고 있는 모양이 공짜, 부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농사 짓고 사는 삶, 이것을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약간 협소한 얘기인 것 같고요. 농사짓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자연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죠. 계절을 이해하고 자연의 어떤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깨닫는 게 바로 공부다. 두 번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농사 짓기 힘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맺기를 깨닫는 것이 바로 공부다.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그림이 있습니다. 지금 호랑이하고 곰이 있죠. 자, 뭘 의미할까요? 곰이 사람 됐다는 이야기가 있죠. 단군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자, 곰이 사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문제는 이제 곰이 사람 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사람조차도 사람답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사람다움을 깨닫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그림을 보십시오. 나무가 있고 한쪽은 이제 나이 든 노인과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나무는 오래될수록 아름답습니다. 인간에게 굉장히 많은 걸 줍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되어주고 기댈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을 불태워서 사람들이 사는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쁜 공기는 자기가 흡수하고 좋은 산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현명하고 원숙하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반드시 패기가 있고 그리고 진취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부입니다. 즉 연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성찰하고 깨닫고 인간답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을 공부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제시했던 겁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거죠. 자,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혹은 발전이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속가능 발전은 정책 결정에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체계가 지금 칸막이가 많죠. 그죠? 다른 부서에서 하는 일들 잘 모릅니다. 통합적 관리 틀을 가져야 합니다. 유연해야 되고 자기 교정 능력을 가져야 되고 통합적인 틀을 갖는 행정체계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결국은 지속가능 발전입니다. 자립적 지속적인 기반 위에서 잉여 생산물과 기술적 지식을 생산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결국은 경제체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경제체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균형한 것, 불균형이죠. 불평등한 사회체계로 인한 긴장 상태가 있습니다. 남녀 불평등, 계급 불평등, 계층 불평등, 지역 불평등 이렇게 된다면 사회가 절대로 지속 가능할 수가 없지요.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체계, 기술 체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글로벌 체계들을 변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한 개념이 바로 지속 가능 발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은 두 가지의 따라다니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속 가능 발전이 잘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사회도 나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죠? 동반자 관계, 사회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동반자 관계, 파트너십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결과보다는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떤 단어들을 훨씬 더 핵심적인 자기 요소로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그 대학에서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한자 한번 고민해보자. 석가불식이란 말이 있다. 그게 뭐냐면 시가시를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시가시는 먹지 않고 내버려둡니다. 왜? 다음 세대가 먹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지속가능 발전이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딸을 낳았을 경우에 오동나무를 심었다. 그 할아버지 세대가 그랬죠. 그 이유가 뭐죠? 예, 딸이 시집 갈 때 장롱을 만들어 주려고 오동나무를 심은 거죠.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그 지속 가능 발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 왔는가를 정리하는 그림입니다. 70년대에 이제 이 개념이 등장을 하죠. 하지만 확산되는 과정들은 1992년도입니다. 리우에서 세계 정상들이 모였죠. 그때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민합니다. 그래서 지방의제 21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세계 지속 가능 발전 정상회의가 또 열립니다. 이때 환경에 국한되어 있던 지속 가능 발전 개념을 환경, 경제, 사회라는 통합적 관리 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데 이때 SDG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고 하죠.
17개의 목표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됩니다. 한국도 그러한 흐름들을 갖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1.0 시대, 즉 이를테면 92년도 리우의 정상회의 이후 로컬 아젠다 21이 만들어진 시기가 1.0 시대입니다. 이때는 의제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로컬 액션이라고 했습니다. 지방에서 행동하자라는 거였고요. 또 그 이후에는 지방 지속 가능성 과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디케이드 오브 액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가 합의된 지 그 이후에 10년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시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3.0 시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DG 앞선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겠죠. 그래도 우리 복습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유엔 가입국 원장일치로 이게 합의됐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SDG를 합의했다는 겁니다. 저 보시면요, SDG가 뭔지 써 있죠.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얘기하면 지속 가능 발전 목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17개 목표가 있고 169개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타겟이라고 얘기하죠. 230여 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17개 목표 외에 169개 세부 목표, 230여 개 지표들은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재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SDG의 지역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SDG의 지역화라는 것은 지역의 실정과 조건에 맞게끔 세부 목표와 지표를 재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G는 2016년부터 매년 국가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4년마다 유엔 차원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제가 빨간 색깔로 칠해놨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새천년 개발 목표인 MDG와 차이점입니다. 자, MDG는 가난한 나라 국가들 대상으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목표도 SDG와 달리 17개 목표가 아니라 더 적습니다. 주로 빈곤 국가의 먹거리 문제라든지 기아라든지 빈곤 문제, 굉장히 건강보건 문제에 중요하게 내용들을 담고 있었더라면, 이것은 SDG는 사회, 경제, 환경이라는 세 가지 축을 다 담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이행수단과 이행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MDG보다 훨씬 더 책임성을 갖는 세계적인 약속이다라고, 헌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죠.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화두 중에 하나가 뭐죠? 기후위기입니다. 기후변화 얘기 잘 안 씁니다. 얼마 전 심지어 대한민국 지방정부도 기후위기와 관련한 대응을 선언했고요. 또 많은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보면은 고양시가 제정을 했고요. 광명시도 지금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기후변화라는 얘기를 쓰지 않고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추세는 이제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속 가능성들이 위태위태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지구의, 또 우리의 삶의 지속 불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 용량은 초과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계속 감소되고 있지요. 미세먼지 심하죠. 1인당 국민소득이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삶의 질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방대학교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 학령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은 소멸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많이 늘어납니다. 실업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우리 사회, 그리고 내 주변의 삶,
굉장히 지속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이 영어로 쭉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매일매일 이 1번부터 17번의 어떤 SDG 목표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빈곤은 어느 정도인지 혹은 기한은 우리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 그 또 3번 보시면은 건강과 이 보건이지 않습니까? 웰빙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코로나 상황과 연결시켜서 보여주기도 하고 쭉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얼마 전에 그 유엔 노벨상이 이제 있죠. 이 노벨상 같은 경우가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노벨상 관련해서 여성과 흑인의 비율 문제가 역대 수상자 중에서 비율이 10%가 안 됩니다. 그 문제도 일종의 SDG 주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이제 여성 관련한 이제 의제가 있습니다. 그게 SDG 5번 목표입니다. 이 5번 목표의 주요한 지표가 뭐냐면 한 국가, 한 지방 도시, 또 전 세계 글로벌 리더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고위급 중에 여성들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한 성평등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들이 계속 유엔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공유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구성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저기 보시면은 전문, 선언, 그다음에 목표와 세부 목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후속 조치 및 검토가 있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은 저기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후속 조치 및 검토입니다. 이게 MDG보다도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그런 어떤 세계적인 헌장이고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글로벌 차원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2030 의제 안에 이렇게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전문입니다. 이따가 이제 보시겠지만 전문에는 OP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OP가 무엇인지 이따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표가 있고 그림이 있는데 2030 의제의 구조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이행수단과 후속조치 및 검토라는 부분들이 있죠. 재정, 기술, 역량 형성, 측정, 검토, 보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돈이 없으면, 재정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재정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들, 그리고 기술력들, 이를테면 데이터를 활용해야 됩니다. 통계를 활용해야지 지표를 개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여러 가지 콘텐츠들을 갖고 그런 디지털 역량들을 갖춰야만 SDG를 확산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독려할 수 있고 평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SDG는 사람이 수행하는 겁니다. 인간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SDG 4번 목표가 양질의 교육에 담겨 있어 평생학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는 만큼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들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을 통해서 SDG 인재들이 이 모든 곳곳에 들어가서 좋은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측정과 검토,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른쪽은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이 어떻게 SDG를 위해서 헌신하고 복무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SDG는 세 개 기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환경적인 요소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이 지구에는 환경과 경제와 사회라는 이 축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자, 환경이라는 측면들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를테면 지구가 아파가지고 지구가 만약에 생명을 다한다면 인류도 생명을 다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 축인 거죠.
사회란 부분들은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여러 영역들이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 기아 종식의 문제, 보건과 복지 문제, 양질의 교육, 양성평등, 성평등 문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좋은 사회라고 할 수가 없죠. 남자는 열심히 대학을 다닐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고, 여성은 옛날 60년대, 70년대 우리 엄마들처럼 어땠어요? 남자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어머니들은 공장에 가거나 식모 일을 했어요. 좋은 사회일까요? 행복한 사회일까요?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누구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누구는 이만큼 배가 불러요. 그래서 비만으로 죽어가고, 누구는 배가 고파서 죽어가는 이런 현상이 좋은 사회일까요? 그렇진 않죠. 그래서 사회적인 측면들도 해결해야 되고, 지구적인 측면도 해결해야 되고, 또 문제는 환경과 경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탐욕 혹은 또 인간이 너무 빈곤해져도 어떻게 되냐면 자연을 파괴합니다. 제3세계 원주민들이 이 나무를 자르고 밀림을 불태우고 하는 이유들이 두 가지가 맞물려집니다. 자본의 욕망이 맞물려지고, 또 하나 배고파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벌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경제적인 상황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 세 개 기둥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OP축이 있습니다. 다 P로 들어갑니다. people 뭐 이런 식으로 파트너십까지 P로 들어가는 축을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사람 축은 주로 사회 영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 축은 주로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번영이라는 축은 뭐가 있죠? 주로 경제적인 부분인데 이게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일단 사람 축에는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빈곤을 종식해야 된다. 기아를 종식하는 것. 기아를 종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지속 가능한 농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산과 그리고 들과 그리고 논과 밭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환경도 나빠지지만 우리가 인류가 먹을 게 없어질 수 있죠. 인간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이루기 위한 적정한 어떤 대지, 적정한 농지, 그리고 식량 자급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통해서 또 건강과 보건이 갖는, 또 글로벌적 건강과 보건이 갖고 있는 의미들도 깨우쳤을 겁니다. 어쨌든 보건과 복지, 양질의 교육, 그리고 양성평등, 이런 내용들이 사람 축에 들어가 있다는 거고요. 지구 축에는 물과 위생,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보호, 육상 생태계 보호가 있습니다. 번영 축에는 이제 에너지 문제가 있겠죠. 일자리와 경제 성장에 대한 문제, 산업의 혁신, 과거 방식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굴뚝으로만 우리가 먹고 살 수는, 굴뚝 기업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 혁신을 해야 되고 그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프라 축이죠. 불평등을 완화시켜야 됩니다. 불평등을 심화될수록 그 사회는 죽음의 사회로 갈 겁니다. 처음에는 좋을 수 있겠지만 점점 그 분노와 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 사회는 갈등이 심하게 되고, 갈등이 심화되면 거기에 따르는 이제 비용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고, 그 사회가 파탄날 수도 있고, 전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 완화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주로 이제 지방 지속협에서 하는 일들이 11번 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도가 중요합니다. 평화축에서는 정의롭고 공정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함께 풀어나가는 17번 목표가 파트너십. 그래서 이 5개 P축을 17개 목표와 연결시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건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거 맨날 이제 보시는 걸 겁니다. 아마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름은 좀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기 보시면 로고와 그 다음에 17개 목표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유엔에서는 SDG 포스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누가 물어보면 저거는 SDG 포스터야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DG가 이렇게 영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하나는 수직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SDG 로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머니에서 하나 꺼내야 될 텐데요. 요겁니다. 요게 바로 배지예요. 버튼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동그라미가 있어요. 요거를 17개 목표를 이제 저렇게 그림에 맞춰서 원을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것을 컬러 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SDG는 반드시 흰색 배경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기 보시면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노란색의 SDG 그 포스터나 SDG 로고를 넣는 경우에는 이게 공식 SDG 포스터나 로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OP 아까 얘기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SDG가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분들이 많아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SDG가 시대적인 과제이다, 시대적인 요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글로벌적인 의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는데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어디 계실까요? 자, G20 오사카 정상회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조사진은요. 작년에 개최됐죠. 자, 저기 보시면은 뭐 아베 총리도 있고 지금은 총리 아니지만 아베 총리도 있고 시진핑 주석도 있고 시진핑 주석 옆에 누가 있나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네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 옆에 러시아 대통령이 있는 것 같고요. 저 끝에 또 독일 총리가 보이네요. 자, 전 지구적으로 잘 나가는 20개 국가가 모여서 매년 정상회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오사카에서 했고요. 일본이었죠. 올해는 어딜까요? 올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30 며칠 남은 것 같은데요. 자, 올해는 어디서 하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니다. 자, 작년의 의제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 즉 SDG죠. 이것을 잘 수행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얘기했고 여기에 따른 뭘 했을까요? 선언문도 만들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작년에 했었던 오사카 정상회담에서는 주요 테마가 8개가 있었습니다. 이 8개가 바로 뭐다? SDG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계경제, 무역투자 혁신, 환경과 에너지, 고용 일자리, 여성의 권한, 발전 개발, 보건과 건강 이런 것도 굉장히 주요한 과제로 설정이 됐었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이제 번역해서 설명해 놓았는데 대부분 다 SDG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은 오사카 정상선언문을 제가 또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자, 뭘 하자고 했죠? 1번 목표 보시고 되고요. 자, 2번 목표 뭐죠? 불평등에 대한 대처입니다. 경제, 사회적, 환경적 도전에 대처해야 된다.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2030 어젠다의 비전으로 제시한 대로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길을 열고 개발을 촉진하자. 지구 규모의 과제에 대처하는 대응을 주도해야 된다. 누가? G20 정상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앞으로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정도 국가적 차원 혹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의 결의입니다. 아마 올해도 올해 열리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도 거의 같은 주제가 다루어지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것은 뭐냐면 2018, 2024 이클레이 몬트리올 약속과 전략 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 정부 이클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도시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 1750여 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방 정부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저탄소,
자연 순환, 자연 기반,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를 만들어내기 위한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이 클레이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어떻게 지역에서 이행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기 보이시는 그림 중에서 4대 약속, 5대 비전, 3대 정책이 있습니다. 자, 다 내용들이 지속가능한 발전 문제고요.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연결했느냐면 SDG 휠이 보이시죠? 제가 아까 가르쳐줬으니까 여러분들 저걸 힐이라고 얘기합니다. SDG 힐이 딱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어떻게 돼 있죠? SDG 포스터들이 이제 몇 개씩 들어가 있죠. 근데 저탄소 도시에는 1번, 2번, 3번 쭉 되어 있고, 자, 자연 기반 도시는 또 1번부터 해서 17번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원순환 도시 몇 번 들어가 있죠? 3번, 7번, 11번 다 보이는 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에 쭉 여러 가지 SDG 목표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저렇게 이제 쉽게 이제 우리는 지방 이클레이는 이런 것들을 요 과제는 이렇게 하고 요 과제는 SDG 몇 번과 연결시켜서 수행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제 기회 구조가 있죠. 자, 이거는 선언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이제 기업의 ESG, 그 다음에 SBT, 알리, 백 참여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과 투자가 당연한 이제 원칙이 되는 거죠. 기업 경영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SDG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했을 때 기업이 사회적으로 얻는 이익도 커집니다. 기업의 사회적 공헌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매년 SDG 기업 경영 보고서를 내는 제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일종의 SDG 확산의 기회 구조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뭐냐면 일본의 사례를 이제 보여준 건데 일본의 경우에는 총리가 SDG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모든 도시에서 SDG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매년 30개 내외의 주요 도시에 SDG 미래 도시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지원하기도 하고 그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합니다. SDG 미래 도시, SDG 모델 도시는 대부분 지자체장이 추진본부장을 맡고 있고 지역사회 다양한 그룹들과 협의를 통해서 뭘 한다? SDG를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은요. SDG 미래도시 지자체 SDG 모델 사업을 선정된 키타큐슈의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요. 시행정 내에 뭐가 있냐? SDG 미래도시 시청 내 추진본부를 둡니다. 자, 그리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또 SDG 협의회를 구성을 합니다. 기업, 학교, 단체, 시민 등이 주로 SDG 클럽에도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층적 거버넌스 체계를 이렇게 구축해 나가면서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일본의 대학입니다. 일본의 대학은 저렇게 대학 총장 산하에 SDG 뭘 한다?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모든 프로그램과 활동과 교육을 SDG 틀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이 그림은 도쿄대 구성입니다. 자, 도쿄대는 도쿄대는 이 미래사회협창 추진본부를 만들어서 뭘 한다? 이런 SDG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걸 보시죠. 자, 버스가 좀 특이하시죠? 자, 보시면은 SDG 포스터가 보입니다. 그죠? 저 이쪽 차 쪽에 창가 쪽에 보면 그 밑에로 그 다음에 그 내리고 닫는 문 쪽에 오른쪽에는 SDG 로고가 있죠. 배웠죠 아까? 그 다음에 저 위에는 창문 옆에 뭐가 있죠? SDG 휠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뭔가 캐치프레이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밑에는 뭐가 있죠? 함께 이것을 만든 단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도 보시면 그렇게 돼 있죠. 자, 보시면은 휠 밑에 SDG 휠 밑에 JCI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뭐가 있죠? 긴기대학이라고 해서 근기대학.
한자로는 우리 식대로 읽으면 근기대학이고 일본식으로 읽으면 긴기대학이다. 긴기대학이 되겠죠. 긴기가 되겠는데 저거 뭐냐면 일본 제이시, 우리나라도 제이시가 있습니다. 제이시와 그 긴기대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도시의 버스를 저렇게 만든 겁니다. SDG 버스를. 저 안에는 SDG와 관련한 각종의 홍보물들과 교육용 자료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SDG 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DG 영화제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수원 지독협이 SDG 영화제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있습니다. 자, SDG를 이해하고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그죠? 많이 접하게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전철입니다. 일본에 한큐 전철이 있습니다. 한신 전기철도가 있고요. 도쿄 전철이 있는데 이 3개사가 힘을 모았어요. 아, 우리도 좀 지구 환경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은 우리가 운행하는 전철에다가 SDG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럼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들, 통학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이 전철을 보고, 이 기차를 보고, 전철이죠. 보고서 뭔가 SDG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실천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올해 9월 8일부터 SDG 트레인을 동서에서 협동으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3개사가 이제 하는 거죠. 자, SDG 트레인은요, 또 이제 그런 것까지 세밀하게 고민했어요. 어떤 걸 고민했냐면, 저기 앞에 보시면, 맨 앞에 보시면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죠. SDG 또 레인. 일본 말로는 또 레인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SDG 기차겠죠. 그죠? 트레인이니까. 그쵸?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옆에 부분과 안에는 다 SDG와 관련된 로고와 포스터와 광고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게 아니죠. 지나다니는 그런 SDG 홍보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세밀하게 고민했던 게 이 SDG 전철은 최소한 친환경적으로 달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의 에너지 절약 차량을 사용한다. 이게 기준이고요. 원칙이고 또 하나 전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와 기업이 이산화탄소 삭감물을 구입하는 카본 오프셋이라는 것으로 조달합니다.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건 우리 한국에서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는 SDG 5주년이 되는 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왜? 코로나 위기가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올해 2개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UN 차원에서 SDG 2020년 보고서가 나왔고 또 SDSN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과 연구기관과 협작을 해서 만들었던 또 SDG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공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성과를 만들어 왔던 분야가 있어요. 빈곤 퇴치 분야입니다. 의료와 보건 분야고 교육 분야가 일정하게 성장되어 왔어요. 빈곤 국가를 좀 줄이고 빈곤율을 낮추고 또 많은 부분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그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많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오늘 UN 자료를 보러 이제 UN 뉴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늘자 UN 뉴스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유네스코에 따르면 전 세계 10명 중에 9명이 어떻게 된다? 교육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학교 가기 상당히 어렵죠. 그죠?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도 많아지게 되고 대학은 대부분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빈곤 퇴치, 의료보건, 교육 분야 성과가 약화되었다. 그리고 목표의 실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2,500만에서 3,000만 정도의 일자리가 지금 실직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위기에 있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프니까 환경 문제도 사실은 이제 등한시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SDG 7에서 9번 목표 11에서 15번 어떤에 포함되어 있는 이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상당히 좀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국의 현황들은 이제 뭐 아마 앞에서 말씀을 해 주셨을 거라고 보는데 이건 뭐냐면 그래도 이제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조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아마 최신의 자료일 것 같습니다. 전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수행하고 있는 지방 정부의 현황들을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보여줄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기구들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속가능 발전이 관심이 많은 거죠. 자, 90% 이상, 95% 정도 가깝게 지금 추진기구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 관련되어 있는 조례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환경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요. 95.5%입니다. 한국에서. 그런데 최근에는 지속가능 발전 기본조례가 작성되고 있고 얼마 전에 평택은 또 10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30여 개 정도 내외의 조례 제정 지역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도화도 지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 문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SDG를 잘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뭐 다양한 요소도 있겠지만 일단은 4가지 요소를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지방정부의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시민사회 이니셔티브가 중요하고 네트워크 간의 연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가 뭐냐? 제도화입니다. 조례부터 지속가능 발전법, 기구 이런 부분들이 또 일정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 그 다음에 예, 이어서 한국판 그린 뉴딜 그리고 이것을 지역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판 그린 뉴딜이 왜 등장했는가 일단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7월 14일이죠. 국민보고대를 통해서 한국 정부가 한국판 그린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합니다. 비전은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의 대전환입니다. 자,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자. 탄소 우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가자. 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도약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들을 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자, 경제 전환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이 불평등 사회에서의 포용 사회로 전환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 방향은 그림 보시면 되는데요.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다. 역동성을 촉진하고 확산해서 글로벌 세계 경제에 대응하겠다라는 것이고 아무리 경제가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환경을 해치면 좀 안 되겠죠. 그래서 친환경, 저탄소 이 전환을 우리 경제 체계에도 좀 모색해보자 이런 거였고요. 사회 안전망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형제 두 아이가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이 돌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 중심의 포용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 아마 주요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정책 방향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5년까지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0조 원이 투여됩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린 뉴딜로 또 디지털 뉴딜로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28개 추진 과제와 10대 대표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통해서 이후에 어떤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주되게 많은 고민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좀 구분해서 보자면요. 2025년까지 73조 원이 좀 넘죠. 74조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걸 통해서 그린 리모델링에 투여될 것 같습니다.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이쪽 분야 65만 9천 개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1229만 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해서 활동을 좀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등장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계적 차원과 연결시켜서 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이 공황이 지금 만들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조금 얘기를 했죠. 3,5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금 잃고 있다라고 ILO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지금 세계 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 일자리 충격에 직면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는 글로벌 차원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이 내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버팀목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소득이 감소하면요, 수요가 위축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면 대량 실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경제의 악순환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으로서 과거에도 뉴딜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상황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경제가 성숙 단계에 진입을 했지만 좀 성장세가 좀 요즘에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많이 발전했지만 이 사회 양극화 문제는 좀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기 보시면 성장률이 좀 나와 있는데요.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현재까지 이렇게 그림들을 보시면 우리 상황들이 이렇게 그다지 좋아지지 않는 것들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대공황에 혹은 경제 위기에 뭔가의 대응책들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습니다. 1930년대 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추진하게 되죠. 그게 없었다면 만약에 지금의 미국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 뉴딜 정책의 주요한 핵심은 무엇이었냐? 다분히 돈만 벌자, 일자리만 만들자 이런 것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들을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포용력 있게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민성들을 제고하는 것, 정부의 역할을 제고하는 것,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던 굉장히 커다란 원동력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제, 회복, 개혁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티기, 일어서기, 나중에 개혁이죠. 이를테면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낡은 시스템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일종의 뉴딜을 통해서 가능한 또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이제 해외의 그린 뉴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딜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미국이나
유럽일 겁니다. 자, 유럽과 미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그린 뉴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 중립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환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죠. 요즘에 최근 순환 경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번 참에 한번 그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 경제는 경제 활동에 투입된 물질이 폐기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 사용되는 경제 시스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뭐 공유 경제와 관련해서 연결시켜서 순환 경제를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글씨는 유럽연합의 그린 뉴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PPT를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민주당은 그린 뉴딜을 결의를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문제와 굉장히 관련성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가 인류 역사상 또 기상 기록이 만들어지고 기록되어 온 역사상 가장 무더운 한 해였습니다. 정말 더운 한 해였죠. 자,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하죠. 여러분 알다시피 뭐 호주의 산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기후적인 어떤 이상 기후 상황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구 온난화 1.5도씨 특별 보고서에서 굉장히 많은 위기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도씨 이상 기온이 상승될 때 미국에선 연간 5억 2천만 달러 이상의 경제 손실이 발생될 위험이 생긴다는 거죠. 기후 위기가 지구 환경뿐만 아니라 생명종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 불평등을 또 심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 전례 없는 새로운 국가 산업 사회 경제적인 어떤 합의적 동원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만들어내는 것,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인 번영, 안보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문제, 지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문제, 불평등을 해소하는 문제, 이것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린 뉴딜을 결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판 그린 뉴딜 보시면 지금 나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두 가지 양날개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뉴딜은 1번부터 4번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은 도시, 공간, 생활 인프라의 녹색 전환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이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를 확산시킨다. 녹색 산업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렇게 이제 자기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와 일자리는 지금 그림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똑똑한 나라로 나간다. 그린 선도 국가로 나아간다. 더 보호받고 더 따뜻한 나라를 지향한다가 바로 한국판 그린 뉴딜의 주요한 정책 기조와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린 뉴딜은 사실은 제레미 리피킨의 어떤 그 책, 또 이 사람의 어떤 사고,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판 뉴딜이 제대로 나가려면 혹은 유럽판 뉴딜이 제대로 나가려면 미국판 뉴딜이 제대로 나가려면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 대한민국도 기후 깡패 국가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저탄소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린 뉴딜을 지역에서 추진하든 국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든 간에
제레미 리피킨이 말했던 다음과 같은 이니셔티브들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여주는 화면에 1번부터 23개의 이니셔티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다 보셔도 좋지만 빨간 색깔 그리고 또 아주 진하게 그려놨던 거 있잖아요. 표시해놨던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네의 그린뉴들도 가장 빈곤한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죠? 빈부격차 해소에 공평한 세법을 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1번부터 23번까지의 그린뉴들에 맞는 규칙과 형식과 기준을 수립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적용되는 그린뉴들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와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아닌 경제 사회 전환의 어떤 전략으로서 그린뉴딜을 만들어낼 때 SDG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인터넷을 여러분들이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G와 그린뉴딜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치면 SDG and 그린뉴딜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저 그림이 딱 나옵니다. 뭐냐면 그린뉴딜은 세 가지 축이 있는 거죠. 제가 앞선 시간에 얘기했던 지속가능 발전의 3대 기둥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죠. 환경, 경제, 그리고 사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후 문제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평등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세 가지가 각각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죠. 기후 위기를 대응하는 문제, 산업 혁신 인프라 좋은 일자리와 경제를 만드는 문제, 빈곤 불평등을 완화시키고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는 문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루는 문제와 관련해서 그린 뉴딜은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과 SDG는 같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종합을 하겠습니다. 자, 그린 뉴딜을 통해서 완성되는 지역 정책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모든 것들은 결국은 지역 주도형 정책 사업과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SDG가 글로벌 차원과 국가 차원과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 상호 연계성을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죠? 다양한 차원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에서 삶의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린 뉴딜로 전개됐을 때 더 많은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동력들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천형 그린 뉴딜 혹은 평택형 그린 뉴딜 혹은 당진형 그린 뉴딜, 수원형 그린 뉴딜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방향과 목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자체에서는 대한민국 녹색도시 추진과 연결시키는 그런 그린 뉴딜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탈탄소 녹색 전환, 저감 목표를 반드시 설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린 뉴딜을 선도하는 수범도시를 선언할 때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목표로 제시하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참여형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미국의 그린 뉴딜을 얘기할 때 사회적 합의란 부분들 제가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이 논의 주체가 행정만 하거나 혹은 특정한 정당만 해가지고는 동의를 받을 수가 없겠죠. 논의 주체를 다원화시켜야 됩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우리가 얘기하는 주요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그다음에 기업, 시민사회가 있죠. 그리고 시민사회는 또 다양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여성, 다양한 각계각층의 그룹들이 참여해서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논의 구조를 확보해야 됩니다.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 혹은 군사정권 시절 때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내려먹이는 식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아래부터 올라가는 방식의
상향식 논의 구조를 만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참여형 비전과 전략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1년간 평택 혹은 과천 그린 뉴딜 지역 로드맵을 만들고 계속 실험해 보면서 또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하고 또 계획을 탄력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협력적 정책 추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인 거고요. 범시민 실천 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시민들, 동네 시민들 스스로가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실천 활동 운동을 전개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든 혹은 지방정부든 지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인 간에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혹은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시민들과 함께 이런 뉴딜을 진행해 왔는가, 탈탄소 녹색 전환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이나 실천 사업들을 전개했는가를 취합해보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과정입니다. 참여형 계획을 수립해야겠죠. 지역형 그린 뉴딜 종합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연결시켜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전문가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거버넌스 기구들이 동시에 투 트랙으로 이것이 진행되는 게 중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는 뭐 원칙과 방향과 아이디어를 도출해야죠. 지금 근데 그렇게 하는 지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2단계는 협의를 통해서 본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3단계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참여형 지역 그린 뉴딜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이 결국은 지속가능한 도시 SDG의 실천 과정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형 그린 뉴딜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제 일단 수평적 협의체를 만들어야겠죠. 전문가 정책 협의회 플러스 광범위한 지역사회 실천 네트워크가 함께 모여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있을 겁니다. 뭐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뭐 협치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모임, 동아리, 마을 조직들, 학교, 교회, 단체, 산업체, 기관 엄청 많습니다. 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끔 참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들, 또 아이디어 경진대회, 그 다음에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을 통해서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합의를 해서 실천 방안들을 제시할 때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동시적으로 지역형 그린 뉴딜 플랫폼 구축과 녹색 전환 실천 운동이 전개되어야 됩니다. 탈탄소 녹색 전환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됩니다. 최근에 요즘에는 디지털 차원에서 인터넷 차원에서 구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례가 집적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공간인 웹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시민들의 3터, 직장이죠. 1터, 그 다음에 배움터에서 이 녹색 전환을 실현하는 시민운동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려도 해야 됩니다. 다양한 집단의 자발적인 활동을 독려하고 발굴하고 취합하고 확산하는 방식이 필요하고 또 우수 사례는 같이 공유하고 또 우수 기관에게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됩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 시민운동가, 열심히 하는 교육자, 열심히 하는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 혹은 열심히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이걸 통해서 좀 더 확산시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전반부에는 SD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SDG의 등장 배경과 SDG의 어떤 확산의 과정과 기회 구조와 SDG의 내용과 이걸 또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다면 또 후반기에는 그린 뉴딜, 여러분들에게는 아직은 생소하겠지만 그린 뉴딜의 등장 배경, 그린 뉴딜의 내용과 목표와
방향과 또 그린 뉴딜이 어떻게 지역사회에서 잘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원칙,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천의 어떤 과정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1시간 정도의 이 모든 것들을 다 담기는 사실은 좀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여러분들이 인내를 가져주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이 처음이지만 앞으로 더 나은 SDG와 그린 뉴딜이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영가 후진입니다. 맹자 이루화 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물은 결코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차곡차곡 채우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실현되지는 않겠지만 조금씩 하나씩 지역사회의 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초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